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 진전이 없습니다. 이란이 답변을 보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거부했는데요. 오늘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보셨겠지만 간밤에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종전에 대한 답변을 미국에 보냈는데 미국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 절대 수용 불가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뭐 이미 몇 차례 제가 이야기할 부분인 것 같은데 이란은 종전 협상이 종전이 먼저 그리고 네. 핵 협상과 호르무즈 항행 관련한 건 뒤에 협상하자. 그러니까 그 MOU에서도 양해각서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30일 기간 동안 협상하는 과정에서 다루자. 네. 종전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번에도 그 안이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 그러니까 관련한 이번에도 예. 멈추고 나중에 핵심 맞습니다. 부분은 나중에 논의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핵 관련한 이야기들이 빠져 있으니 트럼프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안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MOU 안에 그러니까 이제 그 핵 협상이나 호르무즈 항행 뭐 모든 것이 일괄 타결은 안 된다 하더라도 기본 전제 조건들은 어느 정도 마치고 협상으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일부 디테일한 것들은 나중에 얘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종전 선언과 같이 엮어서 이렇게 예.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그런 안은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협상의 의제 자체도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 그대로 못 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그 파키스탄을 통해서 보낸 자기네들의 안에서 들어가 있기 예.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미국. 전쟁을 왜 시작했냐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안은 우리가 절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충돌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란은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절대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트럼프는 그거는 절대 받을 수 없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접점을 찾기가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란 입장에서도 지금 예. 다양한 그 아락치 외교부 장관이 그 왕이 예. 외무 장관이요. 예. 그리고 또 아락치 장관이 또 저기 푸틴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란 쪽도 핵 관련해서 타협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란은 처음에 5년 그렇죠. 예. 동결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그 소스에서 나오는 출처에서 나온 얘기는 12년, 15년 정도 이렇게 연장하면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도 아락치 외무상을 만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가 핵 협상 관련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 과거에 그 오바마 행정부 포괄적 핵 합의에서도 우리가 했던 것처럼 예. 이란 농축 우라늄을 반출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란 측과 그런 얘기가 되지 않으면 그 푸틴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제시를 못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란도 절대 이 핵 협상은 없다라는 것이 예. 아니라 자기네들의 협상력을 가장 높여서 경제 요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종전 먼저 뭐 다른 안과 엮는 것이 아니라 종전을 먼저 하고 네. 그다음에 핵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최대한 이제 협상력을 높은 상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최대한 요구하겠다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뭐 이란이 핵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아니기 네네네. 때문에 충분히 차후에 협상이 가능하다. 가능한데 예. 결단은 이제 미국 측에 달린 거죠. 미국 예.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렇게 시작했을 때 본인이 절대 정치적으로 얻을 게 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옵션들을 생각을 해볼 텐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대안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다른 대안이 크게 없다라는 것이 또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을 깊게 하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 선택할 여지가 많지가 않으니까요. 오바마 행정부 때 이란과의 협상, 그때 핵 동결이 몇 년이었죠? 15년이었죠? 15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결과도 얻어내야 될 것이고요. 여러모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미국 쪽에서 메시지가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쪽에서 이 핵 금지가 없는 잠정 합의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이게 행정부 내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메시지가 나오면은 협상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예. 당연히 그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의 핵 동결을 통해서 핵 능력을 저하한다라는 그 기본 골자는 있을 겁니다. 근데 예. 지금 계속 그 왕이 외교부장도 얘기를 했지만 핵 주권을 더 뛰어넘는 예. 그런 그 동결을 그런 그 조치를 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제법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도 명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그러니까 예. 그것이 3.67 아니면 이란 입장에서는 더 줄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1.5% 정도로요. 그 정도의 그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갖는 것은 그것은 어떤 주권국이 갖는 핵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게 IAEA나
IAEA나 그런 국제 핵기구도 다 그리고 NPT 체제 내에서도 비확산 체제 내에서도 보장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국이 이란 너는 갖지 마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적 유인이나 다른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예. 오바마 행정부의 JCPOA 포괄적 핵 합의도 15년 동안 이란의 농축 프로그램을 동결 유지는 시키지만 네. 우리가 신뢰 구축이 되고 이란에 대한 감시 체제가 높은 수준의 감시 체제가 확정이 되면 우리가 3.67% 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이란 핵 체제에서 허용하는 예. 그러니까 그 국제 핵 기구에서 허용하는 수준의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은 허용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맞지가 않죠. 거기다가 지금 이스라엘과 같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NPT 체제에 들어와 있지도 않고 그렇죠. IAEA도 예. 없는데 핵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 그 국가가 지금 뭐 60% 농축 우라늄은 어떻게 보면 IAEA에서도 우려를 포하는 상황이지만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그리고 핵 체제에 들어와 있지도 않는 나라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그 주권국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을 못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걸 명시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이게 좀 과한 거니까 물론 지금은 협상 국면이니까 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넌 못 갖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 물밑 협상에서는 우리가 뭐 20년 동결 정도만 하면 거의 핵불능이랑 가는 거니까 나쁘지 네. 않다라고 해서 이야기가 거기 안에서도 진행되고 있었을 테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부 장관은 조금 결이 다른 측면에서. 절대적인 예. 그 동결은 절대적인 포기가 아니라 다른 장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저번에도 약간 다른 이야기를 냈다가 약간 면박을 당하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나왔는지는 조금 더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 물가를 직접 자극하고 있습니다. OECD에서 자료가 나온 게 있는데 3월 OECD 회원국의 에너지 물가가 2023년 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상승한 게 수치로 딱 나타나던데요. 2023년 2월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많이 오른 겁니까 그때는? 예, 2023년 2월에는 사실 그 당시에 코로나19 발 뭐 유가폭락 기저 효과로 상승률도 높게 나오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예. 이제 경기가 살아나면서 그 당시에 그 산업용 수요로 예. 원유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예. 생산이 중단됐다가 다시 이제 생산이 시작이 되니까 원유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유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후로 지금 3년 1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률로 8.1%가 전년 동기 대비 3월에 OECD 회원국의 에너지 예. 물가 8.1%나 상승을 했습니다. 1년 전보다 에너지 물가가 8.1%나 올랐다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주요국 대비로는 상승률은 낮은 축으로 나왔습니다. 예.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 무려 12.5%나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5.2% 상승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뭐 유류세를 우리가 인하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석유 최고 가격제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것이 수치는 낮게 나온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 상승이 해결이 된 게 아니라 예. 그것을 이제 인위적으로 그냥 억눌러 억눌러는 보이게 만드는 거네요. 예. 착시 효과에 불과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석유 최고 가격제를 오랜 기간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정유회사의 수익이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 갖다가 재정을 통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고 유류세 인하하는 것도 사실은 재정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나라도 석유 제품 가격 상승률이 점점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4월 같은 경우 2.6%나 1년 전보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올라갔는데 가장 큰 이유가 석유류 제품 가격이 무려 22% 가까이 상승한 그런 영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에너지 가격 충격이 실제로 오고는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는데 독일이나 프랑스, 한국이 한 10%대 안 되게 이렇게 올랐는데요. 미국이 12.5%나 올랐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산유국들은 이 충격이 좀 덜하다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미국의 에너지 물가는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겁니까, 미국은?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휘발유나 석유 제품 예. 이런 가격의 소비가 상당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국제 유가 아무리 산유국이라 할지라도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으면 미국의 에너지 가격 역시 연동돼서 상승을 예. 하는 구조거든요. 거기도 자동차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나라다 보니까 당연히 워낙 휘발유 소비량도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겹쳐져 가지고 물가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물론 평균보다도 더 높게 나왔고요. 8.1%인 OECD 평균보다.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인위적으로 뭐 유류세
가격대를 깎아준다든지 뭐 최고 가격제를 시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수요의 상대 가격 체계를 왜곡시켜서 더 큰 부작용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지 않는 네. 그런 정책을 쓰다 보니까 수치 자체는 우리보다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갤런당 휘발유 값이 4.5불까지 올랐었는데요. 굉장히 높은 거죠, 이 정도면?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갤런당 4달러가 넘어가면 미국에서는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저항선을 넘어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해서 그것이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들 여러 가지 물가 상황은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잠시 뒤에 다른 물가 하나랑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이란으로 가서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했던 사건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무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HMM의 나무호 어제 외교부에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외부 충격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제 나무가 더 이상 그러니까 그 단순 기관실 화재, 그다음에 네. 내부 충격으로 이렇게 화재가 있었다라는 거는 이제 다 이제 취소가 되고 네. 이제 외부 충격, 그러니까 누가 우리 그 국적 선박을 공격을 했느냐, 그 국면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미확인 비행 물체 2기가 그 선미자연, 나무 선미자연 평형수에 있는 부분을 공격을 했고 그게 1분 간격으로 공격을 했는데 충돌을 했는데 첫 번째 충격에 와서 화재가 발생했고 두 번째 충격으로 인해서 화재가 더 확산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CCTV로도 이렇게 밝혀졌으니까 이제 외부 공격이 확실한 것이 된 거죠. 그리고 아마 우리가 더 밝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교부에서도 지금 이 자료로 외부 충격은 확실하지만 조금 그 외부 자료들, 그러니까 미군 중부사령부에서 이제 줄 겁니다. 항적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줄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야지 이것이 드론이었는지 아니면 그 순항 미사일이었는지. 지금 또 파편이 하나 있다고 그러니까요. 어저께 보도까지만 하더라도 엔진 파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서 그럼 드론이 확실한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보다는 이제 또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제 순항 미사일이었는지 지대함 아니면 순항 미사일이었는지 아니면 드론이었는지 봐야 되는데 저는 드론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순항 미사일이라면 탄두 위력, 그 다음에 잔해 양상, 그 다음에 폭발 패턴이 조금 더 확실히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의 폭발력과 한다라고 한다면 드론이 더 크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뢰나 어뢰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기뢰 어뢰는 해수면 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그 해수면 보다는 좀 1.5m 높은 뛰어 있는 곳에 타격을 당했다라고 하니 어떻게 보면 기뢰 어뢰보다는 비행 물체. 근데 비행 물체 중에도 드론이 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건 그 외부 충격이고 이게 미국 소행이라기보다는 지금 정황 증거로는 이란 쪽이 많으니까 우리 정부가 잘 대응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 한국 이란 대사 쿠제치 대사를 초치를 해서 외교부 초치해서 항의를 하고 했던 부분은 물론 이제 좀 외교부가 단호하게 그렇지만 그 수준은 그 지금 밝혀지는 상황에 맞게 잘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타격인 건 확실하지만 뭘로 타격했는지 누가 타격했는지 이거는 명확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성이라면 역시 이란의 가능성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이란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안 한 걸 했다고 과장은 한 경우는 있어도 자신들이 한 거를 안 했다고 하는 건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계속 공격을 부인했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어떤 혼선 같은 게 있는 걸까요? 지금 저는 그래서 고안을 좀 보고 있는 게 지금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이 모자이크 전략이라고 해서 이미 작년 6월 전쟁 이후에 더 커지긴 했지만 31개 주의 혁명 수비대들이 다 분산되어 있고 그리고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조금 이 수뇌부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군사작전을 잘 실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조직 개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직적으로는 각자 그 지휘관이 우선순위를 4명까지 둬서 이 지휘관이 없어진다 해도 대체해서 이렇게 군사작전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고 수평적으로는 어떤 큰 주요 골자는 중앙에서 하지만 어느 정도 큰 지침이 내려가면 현장 지휘관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운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두어서 지금 2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가는 방법. 그래서 자기네들이 해놓고던도 안 했다. 왜냐하면 지금 급박하게 충돌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네. 거 안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각 31개 주, 이란 31개주에 퍼져 있는 혁명수비대 지휘관이 어떤 자기가 자율권이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어찌됐건 호르무즈 통제권에 대해서 미국이 이걸 뚫어내려고 구축함을 보내고 나가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네. 아니다. 이 통제권은 이란이 쥐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 이제 그 주요 지침이니 그렇죠. 그 예.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한국을 공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된다면 상층부에서는 한국 선박을 공격하겠다라는 하는 보고가 좀 늦어질 수도 있어서 예.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렇진 않다라고 얘기를 주장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격은 감행된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 몰랐을 수도 있다, 중앙에서. 중앙에서는 그럴 예. 가능성도 네. 그런데 지금은 다 알았겠죠. 네.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본인들도 이제 보고를 받았을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정부가 앞으로 하는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확실한 어떤 조사 결과가 일단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고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런 일까지 생기고 있는 게 당연히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유가는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요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유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세계 식량 가격도 3개월 연속 상승해서 3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랑 식량 가격이랑은 또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식량 가격은 가장 큰 이유가 비료 때문입니다. 사실 LNG를 생산을 하면서 그 부산물로 예. 화학 비료의 원료들이 생산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LNG 생산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중단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화학 비료 원료들 생산도 중단이 됐고 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돼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출이 되던 화학 비료 원료들 역시 수출길이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이것이 비료 가격을 끌어올렸고요. 비료 가격이 올라가니까 결국은 곡물 가격도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곡물을 사료로 사용을 하는 이제 축산물 가격, 대표적으로 육류 가격 역시 무려 전달보다 1.2% 오르고 곡물 가격 0.8% 올랐습니다. 거기다 여기에 더해서 유지류 가격, 팜유, 뭐 대두유, 해바라기유 이런 것들은 바이오 연료 수요 증가 전망이 이제 따라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원유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지류 가격까지 동반 상승을 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팜유 말씀을 해주시니까 바로 생각나는 게 튀김 음식들, 라면이라든지 과자 이런 거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 통화 정책에도 앞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뭐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유지류 같은 경우는 라면, 과자, 빵, 튀김류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곡물, 유지류, 육류 가격이 동반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지금 시차는 연구 기관에 따라서 다른데 3개월부터 최대 10개월 안팎의 시차를 두고 국내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을 끌어올린다라는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가공식품 외식 가격 같은 경우는 한번 올라가면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좀처럼. 그래서 하방 경직성이 크기 때문에 이 고물가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중앙은행, 한국은행과 뭐 미국 연준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최근 한국은행 부총재가 통화정책 기조 전환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도 이것과 관련이 돼 있어서 예상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빨리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 올해 안에 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없을 거다라고 보는 시선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증시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아시아 주요국이나 다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기준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인상을 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뭐 사실 위험 자산인 주가는 위험 주식의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미 연준이 완전 고용하고 물가 안정을 정책 목표로 사용하고 있는데 완전 고용과 관련된 그 비농업 고용자 수가 4월 달에 11만 5천 명이나 증가를 해서 시장 전망치 6만 7천 건을 크게 웃돌았거든요. 그러면 미 연준 입장에서는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높게 나온다고 하면 고용은 안정이 돼 있으니까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좀 앞당길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이러면 미국의 주가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전쟁 와중에도 미국의 물가는 올랐지만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 같은 건 잘 나오고 있고요. 고용도 잘 나오고 있고 미국 경제는 별로 타격을 안 받는 것 같거든요. 왜 이러는 겁니까?
예, 미국 경제는 사실은 뭐 산유국이다 보니까 원유 수입이나 이런 것을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타격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소비가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가 넘어서 내수 소비가 상당히 경제를 끌어올리는 그런 국가인데 사실 그동안의 자산 가격 급등, 주가 상승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충분히 남아있다. 이런 상태라서 미국 경제가 사실 나홀로 잘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미국이 시작했는데 상대적으로 미국은 타격을 덜 받고 우리 같은 나라가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호르무즈에서 발생한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었는데요. 이 피격 사건이 나오고 나서 안 그래도 정부가 예전부터 검토를 했던 게 이 호르무즈의 항행 기여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거 아니면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거 양쪽으로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앞으로 이 검토가 더 빨라질 가능성은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좀 더 추가 조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란에 대한 외교적 항의, 그다음에 보상금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당연히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이란의 조치들을 우리가 요구를 할 텐데 또 이란이 어떻게 대응하고 나오느냐도 우리가 그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곧바로 군사적인 그런 참여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좀 약간 빠른 감이 있고 일단 우선은 우리가 좀 확실한 증거 그리고 조사를 마친 이후에 이란에 대한 적절한 항의와 재발 방지 그리고 대책 마련들을 우선 요구를 하고 그것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엔 우리가 진짜로 군사 파견까지 참전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가늠해 보게 되겠죠.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남무 문제를 지금 외교, 군사, 경제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지금 국가가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 자국민 보호와 선원들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26채국 우리 국적 선박 외에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대한민국 국민 외에 또 외국 선박에서 일하는 국민들까지 하면 160여 명이 된다 그러는데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박에 대한 대피항 어디 우리가 만약에 정박을 해야 된다면 어디 그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최악의 경우는 이 선박에 있는 자국민들이라도 일단은 대피시키는 그런 대피 작전까지 이렇게 딱 하는. 그래서 지금 군사 작전이나 참여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증거를 수집하고 이란이 어떻게 우리가 이란한테 외교적으로 대응을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나온지를 보고 종합적 판단하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나중에 조금 더 나중 문제고 지금은 오히려 더 우리 자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선박들을 그러면 차라리 공해에 떠놓는 게 아니라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정박에 접안을 시킨다든지 항만에 그리고 거기 있는 선원들을 좀 안전한 곳으로 육지로 대피를 시키든지 아니면 대피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지금 현재에서는 파견이나 우리 군 이런 것들보다 더 우선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요. 대응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전쟁이 끝나는 거를 막고 있는 세력이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인데요. 레바논과 지금 휴전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맹공을 해갖고 어린이를 포함해서 22명이 레바논에서 숨졌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폭주는 왜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더 늘어지는 것을 더 원하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또 레바논 북부 지역, 그러니까 레바논 남부 지역,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북부 지역, 레바논 남부 지역의 안보 확보가 가장 큰 지금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위쪽 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 남부 쪽에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두 가지 목표가 충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안보 위협을 없애는 그리고 또 이 전쟁이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스라엘은 원하기 때문에 이런 군사작전을 계속 이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레바논 휴전 협상은 지금 난간에 봉착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됐건 레바논 대통령인 아윤 대통령이 그리고 레바논 정규군 장성 출신입니다. 헤즈볼라 민병대가 아니고요. 근데 그분도 처음 대통령 당선됐을 때 자기의 공약이 우리도 정상국가 되겠다. 우리 군부가 이중으로 나뉘어 있는데 우리가 헤즈볼라를 우리 정규군으로 포섭해서 우리가 정상국가가 되겠다라는 게 그분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결이 같았기 때문에
때문에 이스라엘과 협상을 하면서 헤즈볼라의 무장해제 그리고 그 정규군으로 흡수 이런 것들을 같이 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나 아이온 대통령도 불과 며칠 전부터 얘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리 자국민을 공격하고 우리 영토를 침해하고 공격하는 이상 네. 우리도 더 이렇게 협상이 갈 수가 없다. 일단은 이스라엘의 공세가 그리고 네. 공격이 멈추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본인 입에서도 나왔거든요. 본인도 헤즈볼라를 되게 싫어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예. 지금 이 레바논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 범죄 저지르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 어찌됐건 전쟁터는 레바논 내부에서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의 명분은 헤즈볼라라고 하지만.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평화 휴전 협상에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넘어가고 있고 지금 앵커님 말씀대로 이 휴전 협상 그리고 휴전뿐만 아니라 이 협상 미국과 이란의 협상 자체도 정말 막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지금 그런 형국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이 변수는 오히려 지금 제가 볼 땐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이번에 협상을 하고 나가야 된다라 그러면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억제할 수는 있기 때문에 자제시키겠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주요 변수라기보다는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변 변수 이스라엘의 예. 폭주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갈수록 폭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든 정황이 전쟁의 장기화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먼저 취약계층을 상대로 피해 지원금을 지급을 했고요. 오늘은 2차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을 발표한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적인 문제에서 특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이번에 선별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고유가 지금 6조 1천억 원어치를 천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고 선별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선별 지급의 범위가 상당히 크거든요. 소득 하위 70%나 되는 국민에 대해서 선별 지급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경제학의 연구에 따라서 나온 바에 따르면 사실 소득 분포상 하위 20%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했을 때 오히려 이 전 국민한테 지원했을 때보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내수 진작 효과가 오히려 2배 가까이 된다. 이런 예.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70%한테 다 지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광범위하게 네. 큰 금액을 지원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내수 진작 효과도 크지가 않거든요. 하위 20%의 선별 지급한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물가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지금 석유 최고 가격 상한제까지 동시에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 거기에 정유회사 쪽으로 재정으로 손실을 메꿔주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 이것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경기 부양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예.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전쟁이 빨리 끝나줘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간밤에 또 하나의 소식이 전해진 게요. 미중 정상회담 약간 불투명한 측면들이 있었는데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틀 2박 3일이고 6차례 이상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종전협상의 하나의 변수, 돌파구가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거든요. 예. 중국은 이미 자기네들의 레드라인은 얘기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리고 이란의 핵주권, 그러니까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에 중국이 적극 동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지금 미국은 그것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제재 리스트를 올려서 한 것은 사실이나 지금 어떻게 보면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해서 6차례 만나는 그 과정에서 이 이란 얘기만 나눌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이렇게 협상이 진정될 수 있을지는 저는 좀 미지수다, 회의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두 나라의 현안도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논의할 게 많아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란 전쟁이 2달 넘게 이어지면서 고물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부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 지원금 1차 지급에 이어 2차 지급 대상과 규모도 공개합니다. 현장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중동 전쟁이 석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의 충격이 장바구니 물가에 고스란히 누적되면서 민생의 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중동 전쟁의 여파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이어가기 위해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지급된 1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률은 5월 8일 18시 기준으로 91.2%에 달했습니다. 2주간의 짧은 기간에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차에 이어 다음 주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급 대상 선정 기준입니다.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70%의 국민인 약 3,600만 명께 지급이 됩니다. 지급 대상자는 소득이 중심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하되 고액 자산가 가구는 제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구원 합산 기준으로 2025년 재산세 과세 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2026년 3월 부과된 다시 말씀드리죠. 2026년 3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반영하여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때 맞벌이 가구와 같은 다소득원 가구는 합산 소득이 높은 점 등 가구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 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둘째, 지급 금액입니다.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방 우대 원칙을 적용하여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 중 우대 지원 지역은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은 25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급 일정과 신청 방법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원 효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5월 18일부터 2차 지급을 개시하겠습니다. 신청과 지급은 7월 3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1차 지급 대상자분들 중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같은 기간 동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수단으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네, 다음 주부터 지역사랑 지급되는 2차 상품권과 피해 지원금 국민 70% 3,600만 명이 대상이라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조건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된 내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서 서울 핵심 지역에선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이 많게는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당분간 서울 부동산 시장이 매물 잠김 국면에 접어들 거란 전망이 높은 가운데 정부는 매물을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하겠다며 시장 안정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되면서 다주택자가 보유주택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이 대폭 늘었습니다. 10년 전 매입한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84제곱미터를 이번 달에 매각해 35억여 원의 양도 차익을 봤을 경우 최종 세액이 2주택자는 24억여 원, 3주택자는 28억여 원으로 이전의 2배 안팎으로 급증합니다. 공인중개사들은 금매 국면은 이미 2, 3주 전에 마무리됐으며 관망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다주택 매도자들이 금매를 거둬들이면서 지난 3월 8만 건을 웃돌았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10일 기준 6만 7천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매물 정리는 5월 9일에 다가서서 정리된 거는 거의 한두 개에 불과하고요. 4월 말 전후로 해서 거의 정리가 다 된 상태였습니다. 시장에서는. 거래세가 대폭 오르면서 남은 다주택자들은 증여를 택하거나 본격적인 버티기에 나설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 이 양도세 중과를 피해야 한다는 압박도 사라지고 시장 불확실성도 계속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매물 잠김 국면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이 됐기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집값이 움직임이 나타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실제 금매 물건이 사라지면서 일부 핵심 지역의 매도 호가가 소폭 오르기도 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2월 초 23억 원대의 거래가 체결되기도 했는데 지난달 다시 28억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정부는 연일 시장 안정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SNS에 글을 올려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지속적인 공급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 장특공 조정, 향후 보유세 강화 여부 등에 따라 시장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가운데 정부 정책 향방에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YTN 최유정입니다. 부동산 문제가 지방선거 핵심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는 유예 조치가 끝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값을 더 부채질하게 될 거라며 파상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황당한 논리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시행 첫날 국민의힘은 부동산 지옥문이 열렸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포문은 장동혁 대표가 열었습니다. 벌써 너도 나도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다며 이미 강남을 제외한 서울 집값이 오름세로 돌아섰다. 이제 집값은 오를 일만 남았다고 직격했습니다. 당도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압박해놓고 정작 팔 수 있는 태로는 막아버린 격이라며 매물 잠김은 예상된 결과라고 가세했습니다. 세금 만능주의가 초래한 결과는 자명합니다. 공급은 틀어막고 세금으로만 시장을 누르겠다는 오만한 발상이 시장의 왜곡과 교란만 불러온 것입니다. 선거만 끝나면 보유세 인상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까지 세금 폭탄이 또 기다리고 있다며 부동산 심판론을 선거의제로 거듭 띄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집값이 치솟기만 기다리는 것 같다며 악의적 선동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수도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엔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하긴 어렵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내부적으론 자칫 부동산 민심을 자극할까 걱정스러운 속내도 읽힙니다. 황당한 그 논리에 대해서 집값 안정을 좀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종합적으로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어떤 개별적인 이슈가 어떤 영향을 준다라고 판단하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를 둘러싼 여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짜놓은 각본에 맞지 않은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이 무더기 고발당했다며 명백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위증하는 등 조작 기소 진상규명을 방해한 혐의가 분명하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검찰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게 그렇게 두려우냐 맞불을 놨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정부 중재로 막판 협상에 나섰습니다. 노조가 예고한 21일 총파업을 열흘 앞두고 성과급 재원과 상한 기준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삼성전자 노조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죠? 네,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은 조금 전 10시부터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조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3월 말 교섭이 결렬된 이후 한 달여 만에 재협상에 나선 건데요. 사후 조정은 기존 조정이 끝난 뒤에도 노동쟁이 해결을 위해 노사 양측의 동의를 얻어 다시 조정에 나서는 절차입니다. 노사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정부가 적극 중재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 산정 방식입니다.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개인 상한 없이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영업이익 10%를 재원으로 하되 메모리 사업부가 업계 1위를 달성할 경우 최고 수준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이번 협상이 사실상 마지막 타결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3만에서 4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 피해 규모는 수십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노조 내부 갈등도 커지고 있다고요? 네, 노조 내부에선 반도체와 비반도체 부문 노조원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을 주도하는 초기업 노조가 반도체 중심 성과급 요구에만 집중한다는 불만이 나오면서 완제품 부문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조 탈퇴도 이어지며 한때 7만 6천 명을 넘어섰던 초기업 노조원은 7만 2천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완제품 부문 노조원들은 전사 공통 재원을 확보해 성과급을 배분할 것을 요구했지만
초기업 노조는 협상력을 약화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노조 간 공동 투쟁 연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완제품 부문이 중심이 되는 3대 노조가 이탈한 데 이어 2대 노조도 초기업 노조가 자신들을 교섭에서 배제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다만 초기업 노조가 전체 조합원 80%가 반도체 부분인 만큼 파업 동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선거 핫플로 떠오른 부산 북구 갑을 포함해서 지역별 판세를 자세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부산 북구가 뜨거웠습니다. 새 후보의 출정식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후보는 고등학교 선배인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등과 함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제가 청와대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정우 어떠냐고. 아 그거 괜찮나? 아 그거 쓸만하나? 아 그거 일 좀 하나?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청와대에서 제일 일 잘하는 사람, 청와대에서 품성 제일 좋은 사람. 대표님이 시작한 일 단디 마무리하고 거기에 미래산업 AI 실력을 더 얹겠습니다. 제2야당 박민식 후보 기소식은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지도부가 총출동해 단일 대우를 강조했고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아니라 굳건하게 보수를 지켜온 사람이 보수정당을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가짜 북구 주민 호소인과 진짜 북구 주민, 진짜 북구 사람 박민식의 싸움인데. 반면 한동훈 후보 개소식은 정치권 인사 대신 지역 주민과 상인들을 앞세운 동네 축제 분위기로 치러졌습니다. 힘센 사람들 한번 모아놓고 그걸 언론에 자랑하는 것, 솔직히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을 만나 뵙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채소 장사를 하시면서 저에게 찰밥 도시락을 대통령보다 더 모시기가 힘들었어요. 이야기는 안 하고 청와대로 가요. 한갑에서 청와대로 가게 되면 어머님을 제일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필이면 저렇게 같은 날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기싸움이 아주 팽팽합니다. 먼저 하정우 후보 개소식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뭐라고 그랬냐면요. 재수 형님이 시작한 일 단디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전재수 후보의 인기, 표, 조직력 다 받겠다 그 얘기겠죠? 그렇죠. 예. 예. 전재수 후보가 지역 굉장히 뭐랄까요? 에서 경쟁력이 있고 개인의 어떤 능력, 친화력을 많이 보여준 후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어려운 지역에서 계속해서 당선이 되어왔던 후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이어받겠다. 그리고 본인의 강점인 지금 이재명 정부의 어떤 그 AI 수석으로서의 그 기획력 그리고 정부의 지원, 예산, 정책 이런 것들을 가져오겠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전문성을 더하겠다. 해서 자신의 링을 구축하는 메시지를 냈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는 저 링을 잘 지켜가는 것이 앞으로 선거의 관건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링에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재수 후보랑 뜨겁게 포옹하는 모습도 연출이 됐는데 전재수 후보가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내가 평판을 좀 들어봤는데 청와대에서 일 제일 잘하는 사람, 청와대에서 품성이 제일 좋은 사람 이렇게 평판이 났더라 이렇게 받아쳤거든요. 그 뭐 평판이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만한 얘기라고 봐요. 전재수 의원이 하정우 후보를 지원을 하려면 본인을 대신해서 북갑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찝어서 얘기를 해야 되죠. 청와대에서 뭐 어쨌다는 거 아무도 모르는 얘기고 청와대 그럼 일 잘한 사람이 저분밖에 없겠습니까? 이런 뻔한 얘기보다 더 연구를 해서 이분이 내 뒤를 이어서 이곳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나보다 더 낫다 하는 얘기를 더
연구해서 발언을 했어야 합니다. 그만큼 지금 민주당의 북구갑 선거 상황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부드럽게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전재수 의원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지세를 하정 후보가 얼마나 더 확보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어제 뭐 전재수 후보 오는 거는 다 예상이 됐던 일이고 정청래 대표가 저 자리에 올 것인가 관심이었는데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선거는요. 예. 일단 구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인물, 이슈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정청래 그 당대표는 중앙에서 전체적인 구도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영남 같은 곳은 그 인물과 이슈, 거기에서도 이슈 중에서도 지역 정서라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청래 대표가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사실은 뭐 정책 발표회라든가 뭐 이런 선포식 이런 데서 그 여당으로서의 힘을 백업하겠다라고 서서 뒤에 백으로 서주거나 이런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잘 인식하고 역할 분담을 하겠다. 그래서 나는 중앙에서 구도를 짜는 거에 더 전력을 해가지고 그 영남 지역의 선거에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창일 평론가께서 워낙에 정치 전략의 전문가시니까 하정 후보 같은 경우에 초반에 뭐 손털기라든지 오빠 논란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제 신인이다 보니까 40% 벽을 깨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좀 보강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 평가 이런 것들을 앞세워가지고 거기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 AI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국가를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북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해서 자신만의 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손털기 뭐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하정우 후보가 약한 상대방의 링입니다. 글로 자꾸 끌려 들어가면 안 돼요. 앞으로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고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하정우 후보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고요.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 수 있게 자꾸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국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북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걸 발굴해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윤희석 전 대변인님 오늘 나오셨는데 네. 어제 부산 다녀오셨습니까? 예, 갔습니다. 예. 정말 박민식 후보 개소식하고 한동훈 후보 개소식 그 장소가 가까이 있습니까?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어서 거리에 10분 있어요. 정도. 한 800m 떨어져 있는 곳이라 예. 한 앵글에 잡을 수는 없는 곳이었고 그래서 뭐 양쪽 달을 비교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죠. 한날 1시에 열렸으니까. 대신에 이제 뭐 유튜브 중계를 많이 하니까 상황은 다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참석자가 상당히 좀 대비되는 그런 개소식이었습니다. 왼쪽에 이제 박민식 후보 개소식 같은 경우에는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고 흰색 옷을 입고 있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북구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개소식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하정 후보를 비롯해서 박민식 후보도 이제 당의 공천을 받고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당의 중심이 되는 인물 그런 분들의 지원이 있어야 할 거고 다 그것을 기본값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어제 박민식 후보의 개소식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당에 중심되는 분들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이 이례적으로 느껴질 만큼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충분했어요. 같은 시간에 이제 경남지사 후보로 나선 박완수 후보의 개소식도 있었는데 거기를 가지 않고 이 재보궐선거 지역의 당대표를 비롯해서 뭐 중진 의원들이 엄청나게 왔거든요. 사실은 지방선거인데, 그죠? 그렇죠. 22명의 의원들이 참석을 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그러면 이제 당에서는 제명된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등원을 막기 위해서 총출동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어떤 지도부 성향의 패널은 한동훈을 잡기 위해서 다 출동했다 이런 표현까지 오늘 아침에 쓰더라고요. 이렇게 비춰서는 박민식 후보가 득표하는데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뜩이나 이제 약한 후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한동훈 후보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개소식에 지역민들 다 모셔서 하는 건데 북구에서 연고를 주장하는 북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박민식 후보의 개소식에는 북구 주민들이 없고 북구와 연고가 없지만 얼마 전에 내려와서 모든 것을 던지고 선거운동을 하는 한동훈 후보의 개소식에는 주민들만 있었다.
과연 이것을 북구 유권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저희가 뭐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한쪽은 국민의힘 지도부 총출동, 다른 쪽에서는 이제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개소식이었는데 또 찰밥 할머니와 한동훈 후보와의 또 인연이 주목을 받았고요. 지금 저 장면만 보면 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동훈 후보가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뭐 박민식을 찍는 건 장동혁을 찍는 것이다. 이렇게 또 프레임 씌우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동혁을 찍는 것이다라는 프레임은 저렇게 진압군처럼 내려와가지고 사실상 강자가 약자를 끝까지 밟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저는 워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동혁 대표가 뭐 작심한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것이 그 권력자들 줄 세우기 새몰이 대결로 가지 않은 것이 절묘한 한동훈 후보의 한 수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을 지역 정서, 지역 주민 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선거 치름으로써 저 진압 세력의 김을 빼고 본인은 오히려 그 함께 지역민과 호흡하는 모습으로 선거를 치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날의 저 두 장면은 어쨌든 한동훈 후보의 판정승 이었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 장면을 제가 하나 우연찮게 봤는데 바깥에 한동훈 후보는 지역의 사람들인지 뭐 전국에서 온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바깥은 뭐 비춰주는 영상 하나 없는 거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양쪽 다 상당히 좀 북적이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한 가지 관심 포인트는 박형준 후보가 어디로 가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박민식 후보 개소식을 갖고 그리고 기자들의 문답에서는 단일화 필요성을 좀 언급을 했거든요. 네. 일단 박형준 시장 후보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이기 때문에 타당, 그러니까 뭐 무소속 후보라든지 이런 분과 연대 의사를 표시할 수가 없어요. 잠깐 들러도 안 됩니까? 뭐 들리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예. 선거법상 그것은 안 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오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가느냐. 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안 가실 수가 없을 거예요. 본인 선거도 있으니까요. 북구도 본인 선거에 포함이 되는 지역이고 모든 당의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왔기 때문에 또 부산 지역 의원 9명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실 수밖에 없었다. 다만 중요한 건 메시지였다. 단일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조건 한 명으로 합쳐야 한다는 말씀을 회의석상에서 하신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 북갑 선거를 바라보는 그 상식적인 시선을 강조한 것이고 물론 본인 선거에도 그게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것에 더해서 보수가 더 이상 분열돼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냐. 결국 국민의힘 또 국민의힘과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의 목표는 민주당에 더 의석을 주지 않는 것, 민주당을 상대로 이기는 것이라는 아주 상식적이지만 명확한 목표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분들은 어떻게 보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막는 것이 제1차 목표인 것과 같은 행보를 보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딱 못을 박은 그런 발언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께 이거 좀 여쭤볼게요. 한동훈 후보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단일화 가능성 묻는 질문에 세상에 절대 안 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00% 선을 긋진 않았어요. 그렇죠. 정치라는 것이 항상 변하는 것인데 이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원칙적인 답변이라고 보고 또 조금 더 해석을 하면 어쨌든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방법을 다 쓰겠다. 거기에 제한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만약에 안팎에서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말 커질 경우에 이 답변에 의하면 한동훈 대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이 단일화는 상대가 있는 거니까 박민식 후보는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됐습니다. 예. 단일화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뭐 박민식 후보, 한동훈 후보 서로 셈법이 다를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 두 후보의 마음이 합치가 될지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 공방이 갈수록 팽팽합니다. 여러 이슈 가운데서 오세훈 후보는 양자 토론 좀 하자라는데 정원 후보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원래 앞서가는 후보는 추가 변수를 만들기가 좀 그렇고 전략적으로도 추가 변수를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선거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법정 토론 이외의 토론을 하려고 들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뭐 전례였고 그게 냉정하게 계산하면 그런 게 맞을 거예요. 맞을 거고 하지만 이제 토론을 굉장히 막 잘하는 사람, 우리 뭐 앵커님처럼 막 이렇게 토론을 잘하시는 저는 잘 분이라면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평론가님이 그런 분이라면 잘하시죠. 그런 분이라면 또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변수가 될 만한 거는 줄이고 가려는 것이 후보와 캠프의 입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1등인데 2등한테 말려들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라고 보시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네, 앞서 나가는 후보 입장에선 충분히 쓸 수 있는 작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정원 후보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원 후보를 서울 시민들이 잘 모르세요. 그냥 일을 잘한다고 알려졌더라. 성동구청장을 삼선하면서 성과가 있더라. 이 정도만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막판에 갈수록 선거전이 치열해질 때 본인을 부각할 만한 것들이 생각보다 적을 텐데 이러한 시민들의 어떤 궁금증 그리고 거세지는 공격을 막으려면 오히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이렇게 피할 것만이 아니라 정면으로 공격 태세를 갖추는 것이 훨씬 더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피하니까 오세훈 시장 쪽에서도 공격할 빌미를 찾게 되는 거 아닙니까? 몇 번의 말실수도 있었지만 정말 정원호라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유권자들한테 각인시키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지지세가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까 정원호 캠프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피하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본인을 더 확실하게 드러내는 작업이 지금 시점에서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후보의 공세의 핵심이 이제 부동산 공방이고요. 역대 선거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워낙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긴 한데 갈수록 접전이 될까요? 아니면 좀 벌어질까요? 추이를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뭐 조금 좁혀지긴 하겠지만 크게 대세에는 저는 지장이 없다고 보는 게 기본적으로 한 40%를 중심으로 양쪽 진영은 결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중도인데요. 중도에게 중요한 거는 내란 세력 심판 청산과 그다음에 본인들의 민생 경제 이슈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얘기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런 것들이 진짜 강하게 추진이 되고 본인들이 위기의식을 느낀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치명적인 이슈가 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이슈가 그 내란과 불법계엄 그 트라우마를 넘어서는 중도층은요 또 특징이 뭐냐면 한번 결정을 하면은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처럼 고관여층이라서 모든 이슈를 민감하게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 사건이 있을 때 한번 뒤집어지면 다른 큰 사건이 나서 뒤집어지기 전까지는 그 기류가 많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 크게 뭔가 사고가 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은 뭐 폭락을 하고 뭐 코스피 쪽에서도 그것이 보완이 되지 않는 정도의 그 민생 경제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중도는 쉽게 바뀌기 어렵다고 좀 봅니다. 이번 주에 또 여론조사 추이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고요. 이번에는 혼란 그 자체죠. 평택을로 가보겠습니다. 평택을 후보들 이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후보님이 출마할 때 국민의힘 제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출마를 했잖아요. 근데 온통 네거티브나 비난은 저 김용남에 대한 것만 하고 있어요. 국힘 제로를 표방하고 나온 분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 겪어보니까 제가 뭐 2019년도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던데 사람 질리게 만들던데요.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요. 국힘 제로 만들다고 하겠다더니 왜 민주당 제로 만들려고 하냐. 그 김영남 후보가 세월호 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 사과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덮으려는 프레임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와 보면 저는
제가 출마를 함으로써 이미 조국과 김용남 양강 체제로 여기는 바뀌었습니다. 유이종 플러스 황교안 합은 점점점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두 분께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조국 후보가 김용남 후보를 질리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조 후보 입장에서는 민주당 후보 공격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당에서 오래 정치하셨던 분이 왔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본인 조국 사태 관련해서 많이 비난을 했던 분이 왔기 때문에 마음 놓고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래야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에 있어서의 어떤 빈틈을 노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따져보면 조국 후보 입장에서는 김용남이라는 분이 민주당 후보가 된 걸 다행으로 생각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김용남 후보가 민주당에 왔으면은 과거에 본인이 좀 이 진영에서 이야기했던 발언에 대해서 조금은 정정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하냐? 그때는 내가 국민의힘의 당적이었고 당을 위해서 뭐 역할을 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나의 생각은 뭐 일정 정도는 이런 부분이 좀 달랐고 이랬다라고 뭐 조금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없이 그때는 나는 뭐 옳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예. 조국 후보 입장에서는 그 부분, 정체성이라는 부분에서 불법 개헌 내란 반대 외에는 다 틀린 거 아니냐라고 공격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열리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어쨌든 과거의 정체성이 지금 민주당과 달랐던 부분은 적어도 합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정도, 정체성이 거긴 아니지만 내가 그거를 반대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 나는 이렇게 합리적인 사람인데 그때의 역할이 그랬다라는 정도로라도 설득을 좀 할 수 있는 논리나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서로 질릴 만큼 공방을 벌였기 때문에 뭐 단일화는 힘들 것 같고 누가 승기를 잡을지 좀 보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